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서울대 진학 당시 감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시 전형의 교과 외 감점은 1점 수준이라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크게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입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대책이지만 가해자 처벌보단 예방 성격이 큽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하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학교 폭력도 한 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취지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대부분 주에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 학생을 엄하게 형사처벌하고 나아가 그 부모에게도 벌금을 물리거나 구금 또는 체포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라는 경고가 내려지고 만일 경고 이후 90일 이내에 가해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약 3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육계에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중요한데 사후 처벌보단 사전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성교육과 학교 문화 개선, 교권 강화 관련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교사가 좀 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면 이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런 좀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이조 부총리는 엄벌주의 기조하에 공정성 이슈와 인성교육 강화 방안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거쳤습니다. 감소 규모가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컸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수가 모두 줄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 관련 세수도 2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기조효과를 고려한 실질 세수 감소는 1조 5천억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연초부터 세수 흐름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앞으로도 기조효과와 부동산과 증권시장 부진으로 세수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종훈 기재부 조세청괄 정책관은 올해는 지난해나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매우 빡빡하다며 세입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라 살림도 비상입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65%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가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지출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 규모가 커지면 적자 국채 발행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부동산 관련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은 줄여야 되지만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출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경기와 같이 세수도 상저하고 흐름이라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일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가 금융시장을 덮쳤던 지난해 하반기 미국 달러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원달러 환율은 결국 1,400원의 벽마저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선 1,200원대에서 안정이 되나 싶었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상승세를 타더니 1,300원을 다시 돌파한 겁니다. 불확실 속에서 저희 환율에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금융시장 안정이나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건 미국의 영향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물가와 고용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연일 발표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겁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하반기쯤 되면은 미국의 긴축 정책의 기조가 풀리면서 흔히 말하는 달러와 약세도 이어질 것이고 이후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노동시장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긴축 정책의 방향을 유도를 하면서 어떻게 지시를 하면서 이 같은 미국 달러의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영국 파운드화 위기 같은 다른 변수가 있는 건 아닌 만큼 오름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연준이 한 5.5%나 5.75%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만 이제 올해 금리를 많이 올린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제 금리를 어떻게 낮출 거냐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확인된다면 환율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수입 단가를 높여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윤소영 씨는 입학을 앞둔 지난 1월에 학교 근처 원룸을 알아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집을 먼저 구하기 시작하셔서 괜찮은 매물이 없어가지고 언덕배기 방 하나를 간신히 구했지만 한 달에 65만 원에 달하는 월세에 식비마저 부담스러워서 개강 전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인데도 10,000원대 넘는 식당들이 많고 그러니까 생활비나 월세나 그런 거에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대학원생인 23살 이은정 씨의 전세 대출 이자는 1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어딜 더 절약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봄의 시작과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찼던 대학가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대면 강의가 시작됐지만 학교에 돌아온 학생들의 표정에선 근심이 엿보입니다. 월세와 금리에 더해 학교 주변 식당 음식값마저 일제히 인상되면서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생활비 부담이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대학가 주변 평균 원룸 월세는 지난해 11월 기준 이화여자대학교가 18만 원, 한양대학교는 12만 원이 올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주변도 각각 7만 원씩 올라 인상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대 앞에 연세대 단지 이대 쪽에 근데 상당히 많이 오른 느낌을 받았어요. 교통이 불편해도 더 싼 집으로 이사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과금마저 모두 오른 상황에서 생활비를 더 줄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가스를 좀 아껴서 트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2배가 올라서 거의 7만 원 좀 넘게 나왔었습니다. 신학기의 설렘에 앞서 당장 먹고 사는 걱정부터 해야 하는 처지. 2023년 대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중국의 양대 연례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렸습니다. 第14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1次会议开幕。 퇴임하는 리커창 총리는 마지막 업무 보고에서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天安门 사태의 여파가 작용한 1991년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5.5%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기저 효과와 올해 일상 회복에도 좋은 경제 성적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恢复和扩大消费摆在优先位置，多渠道增加城乡居民收入，稳定大宗消费。 이렇게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국방비 증액 폭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7.2% 늘려 약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我们一定践行首建标准，锚定建军100年奋斗目标。 속칭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엔 못 미치지만 꾸준한 군비 증강으로 타이완 주변 등 중국 앞마당에선 힘의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에 미국은 물론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까지 참여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모든 국가의 대중국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아예 모두 미국 통제에 넣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우리 반도체 장비 업계는 매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국내 반도체 장비 규모는 13억 7천만 달러로 2021년 22억 5,800만 달러와 비교해 40%가 줄었는데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더구나 수출 장비의 대부분은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이란 점에서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고 했다고 한다면 1년간 유예됐던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의 어떤 업그레이드나 생산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측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줬던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If you're at whatever layer of NAND,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 설득에 주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등을 재료로 활용하는 3D 프린터가 로켓의 연료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알루미늄으로 3D 프린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내열성을 요구하는 물질들은 자체 개발한 어떤 특수 재료를 쓴 것 같고요. 테란1으로 명명된 높이 33m의 이 로켓은 액체 산소와 액체 천연가스, 즉 LNG를 연료로 이용하는데 LNG가 로켓 연료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NG는 일상에서도 흔히 쓰는 연료로 보관과 운송,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로켓은 오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3D 프린팅 로켓으로는 처음으로 발사될 계획입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앞으로 재활용 3D 프린팅 로켓인 테란 R을 만들어 화성 탐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So for Terran 1, it's mostly low Earth orbit, the first rocket. Terran R can actually send payload to the moon, to Mars. I mean, it's pretty huge. 렐러티비티는 3D 프린터와 자동화 로봇을 이용해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이고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팀 앨리스 렐러티비티 CEO는 기존의 재활용 로켓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용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용 로켓으로 획기적으로 발사 비용이 낮아진 발사체 시장에 3D 프린팅 로켓이 또 한 번 경쟁에 불을 붙일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요 거점인 바흐무트의 모습입니다. 버려진 주택과 공장 건물 등을 중심으로 시가전이 벌어지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시내 우크라이나군을 3면으로 포위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 군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은 바흐무트의 주요 교량 2개가 최근 폭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다리를 폭파한 건 우크라이나 군이라면서 바흐무트 일부 지역에서 퇴각하기 위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Тим самим захопити місто малою кров'ю, але вони вже стільки положили людей, що катастрофа для ЧВК Вагнер та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вона просто неминуча. 우크라이나는 최근 바흐무트 자체의 전략적 중요성은 크지 않다며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바흐무트 함락에 대비해 겹겹의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는 전황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바흐무트 사수 입장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치열한 교전 속에 7만여 명이 살던 바흐무트는 4천여 명만 남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С продуктами тяжело, гуманитарку раз в месяц дают. Нету света, ни воды, ни газа, ничего нету.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도시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바흐무트 점령은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내 주요 도시를 차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이 지역 군 지휘소를 시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국과 독일 두 정상이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에 백악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군사적 지원과 국방비 증액, 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 등의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변함없이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We've done it in lockstep. Ammunition, artillery, armored tanks, air defense systems, and we've been together throughout this. 독일 숄츠 총리는 전쟁에서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에 맞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package includes more ammunition for U.S.-provided HIMARS and howitzers that Ukraine is using so effectively to defend itself, as well as ammunition for Bradley infantry fighting vehicles. 이런 가운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고 세계 20위권 방산업체 중 7개가 중국 회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무기 지원 동기로는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으로 분산시키고 싶어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무기 지원을 대가로 우주 로켓이나 잠수함, 전투기와 관련한 러시아의 앞선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자처해온 중립적 중재자 위치를 잃게 되고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야 하는 점은 부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아파트 방을 가득 채운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칩니다. 벽지는 물에 흠뻑 젖었고 주방 식탁에도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주방 다 난리 났네.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찾아갔던 김모 씨 부부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물로 온 바닥이 꽉 찬 상태였던 겁니다. 현관 쪽 확인하고 딱 여기 들어온 순간 이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입주는 당연히 미뤄졌고 김 씨 부부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다 지금은 부모님 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방은 물에 흠뻑 젖었던 천장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 분쇄기 문제라며 직접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입주 전에 생긴 하자라 시공사가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데도 문제 해결을 떠넘기려 한 겁니다. 아파트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가 이 소식에 깜짝 놀라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시행사에서 내민 합의서에는 시공비 2,140만 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누수 재발이나 곰팡이 발생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AS 약속이 없고 내용도 기존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습니다. 아트월 부분, 가스쿠터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과는 별개로 임의로 재사용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김 씨 부부는 당연히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구 공사를 왜 입주자에게 떠넘기냐며 항의했지만 시행사 관계자는 최종 제안이며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문의하자 합의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부 시공업체가 하도록 하세요. 절대 돈 받아서 시공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본인이 시공했으면 그다음에 본인 책임이에요. 전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는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와서 협상이 깨졌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 분야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으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3자 전송 요구권입니다. 제3자 전송 요구권이 법제화되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여러 병의원의 진료 기록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이고 이를 다른 병원이나 헬스케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받을 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관리 앱이나 제품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의료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다루는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와 정보 유출을 예방할 보안 대책,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고령자일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의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지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2, 3차 활용의 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6년부터 의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은 환자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서 동의 방식을 무기한 동의와 1년만 동의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의 철저한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의료진의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가공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모 씨는 지난해 회사가 문을 닫자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해외 출국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김 씨는 지인을 통해 마치 국내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1,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벌여 대리 신청을 통한 해외 체류기간 부정수급자 240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다르게 신고한 345명과 병역 의무 기간 중 실업급여를 챙긴 21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부정수급액은 1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 1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범죄 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선 형사처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전국 48개 지방건서의 고용보험 수사관이 정보 연계, 특별 점검, 기획조사,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도 논란입니다. 현행 제도에선 실직 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직 후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횟수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보니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 2천 명에서 지난해 10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지급액도 2,940억에서 4,986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 고갈을 가속화해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이 실업급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일을 그만두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고용보험료라는 걸 항상 납부를 해왔으니까 일을 그만두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엄청 커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수급 자격자가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방법 개선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큰 보따리를 갖고 들어와 진열대에 상품을 쓸어 담는 남성.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거리낌 없이 가게를 누비던 남성은
그러나 무언가를 마주치자 움찔합니다. 보지 않으려는 듯 뒤집어 놓은 물건은 바로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경찰관의 등신대 모형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인건비 상승 속에 편의점 무인 점포가 3년 만에 16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덩달아 무인 점포에서 벌어지는 절도 건수도 급등한 가운데 가게에 경찰관 모형을 둬서 범죄를 막아보자는 아이디어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무인 점포에 들어오면 냉동고 옆에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등신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무인 매장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 경찰관 등신대를 처음 생각해낸 현직 경찰은 어린 시절 호기심에 시작한 단순 절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충동성은 절도 범죄의 가장 큰 영향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연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경찰관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 이게 충동성을 억제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점포에 등신대 모형을 놓았더니 112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물론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방법이 무인 점포 범죄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또는 그 아이들이 기회형 범죄를 하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형태의 경고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경찰은 또 절도범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무인 점포에 이른바 양심 거울을 두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이 무인 점포 내 절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하얀 김을 타고 고소한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전통의 강자 쑥떡부터 갖가지 앙금을 품은 신세대 가래떡까지 옛날 간식 취급을 받던 떡이 이제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대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으로 좀 대용량 포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워낙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350g 이렇게 소포장을 하고 개별 포장을 해서 찰찰하게 치대서 만든 떡을 급속 냉동하는 게 핵심 기술. 이렇게 하면 얼렸다 녹여도 말랑말랑 굳지 않기 때문에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가난의 상징이던 보리도 MZ세대 입맛 공략에 나섰습니다. 커피 향이 나게 볶은 검정 보리를 물, 커피와 배합하면 디카페인 커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낮춰 자주 마셔도 부담이 없게 했습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셨는데 요즘은 이제 커피를 많이 드시는 수험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음식 모두 한때의 추억으로 남을 뻔했지만 국가 보유 특허 기술을 접목하며 낡은 티를 벗어냈습니다. 소비자 취향과 MZ세대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농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촌스럽게 보였던 옛 것들의 반전서사, 돌고 도는 사람들의 취향에 할매 입맛이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여긴 태섭군의 무대입니다. 26년 만에 극장판으로 부활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역대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개봉 이후 관객 381만 8천여 명이 극장을 찾아 380만 명을 동원했던 너의 이름은의 기록을 6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 국내에서만 1,500만 부가 판매된 스포츠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으로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각본과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개봉 초반 인기는 3040 남성이 이끌었습니다. 청소년기 북상고 농구부 5인방의 도전과 열정에 열광했던 이들의 호응 속에 매진 사례가 이어졌고 원작의 마지막 경기였던 산왕 공고전을 중심으로 강백호가 아닌 넘버원 가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한 서사로 추억과 동시에 새로운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진감과 속도감이 굉장하고요. 그리고 작가가 갖고 있는 그 퀄리티 높은 작화가 애니메이션 황에서도 정말
잘 구현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과거에 가졌던 그 뜨거운 감정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이 작품이 많이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 단행본과 영화의 비하인드를 담은 슬램덩크 리소스가 서점가를 휩쓸고 기념품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슬램덩크 열풍은 성별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3D 연출의 생생한 농구 장면과 사운드를 즐기기 위해 돌비 시네마 등 특별관에서 N차 관람이 이어졌고 성우가 배우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더빙판을 다시 찾는 관객들도 늘었습니다. 문화를 많이 향유하는 세대들에게는 정치적인 감정을 넘어서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기피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램덩크에 이어 오는 8일에는 스즈메의 문단속이 개봉해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에 이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1000만 관객을 동원했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YTN 홍사입니다.